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 12월이 시작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이요. 이제 달력도 한 장 남았고 연말 분위기가 나십니까? 저희가 좀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 봤는데 연말의 그 설레임 뭐 이런 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 트리만으로도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도 확 달라졌는데요. 2025년도 어느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들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활기차게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12월이 시작된 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코스피 4천선 재탈환 할까입니다. 네, 가장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지난주 코스피는 3,800선에서 시작해서 3,900선 위로 올라서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장 후반에 상승분을 반납해버리는 용두사미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올라가고 AI 투자 심리가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경계감이 다 풀리지 않은 탓에 지수가 오르면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출회되고 또 높은 원달러 환율 부담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여전히 강한 점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는 코스닥이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를 할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주 금요일에서만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단번에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변수들이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까요? 네, 이번 주 증시의 핵심 변수를 꼽자면 역시 미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향후 정책 기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는 12월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약 80% 수준까지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1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토론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의 발언이 금리 전망에 중요한 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금리 방향을 가늠할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발표됩니다. 3일에 발표될 11월 ADP 민간 고용 지수, 또 5일에 발표될 9월 PCE 물가 지수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만약 물가가 안정되고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시장은 더욱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 중요하게 좀 짚어봐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최신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오늘 3일에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출이 꾸준한 흐름을 이어가고 경제 성장도 뚜렷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환율이 다시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증시에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정책 변수 역시 12월 장세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며 이번 주 코스피의 4천선 탈환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국내외로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코스피 4천 탈환 가능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계인 C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정말 걱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죠. C사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최초 신고했을 때는 약 4,500개의 계정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9일 만에 피해 규모가 무려 7,50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에 해당되고요. 사실상 대부분의 이용자의 정보가 노출된 셈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또 배송지 주소, 그리고 일부 주문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사는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서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이 고객 정보 탈취 시도는 이미 5개월 전인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사건은 근데 외부 해킹 사건이 아니고 내부 직원의 소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고객 정보 유출은 외부 해킹이 아닌 최근에 퇴사한 중국 국적의 내부 직원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퇴사 후에 해외로 나간 상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측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전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에 시사로부터 고소장을 받아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사에 착수를 한 상태고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업체 서버에서 악성 코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다크웹 등 불법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정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고객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 또 다 털려서 너무 두렵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요. 시사는 이번 일에 대해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하면서 해당 기업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보안 주의사항을 공지했는데요. 긴급 앱 업데이트나 또 피해 보상 신청, 환불 안내 등을 빙자한 이 피싱 시도가 예상되고요. 또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악성 앱 설치나 피싱 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즉시 삭제해 주시고요.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앱을 설치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좋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이 너무 자주 들립니다. 네, 맞아요. 이번 건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 마련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의약품 품절 사태입니다. 의약품 품절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전국 약국에서요, 이 감기약이나 항생제, 혈압약 같은 이 주요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몇 달째 반복되면서 약사들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의약품 품절 및 공급 중단 사태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지난해 이 공급이 중단되거나 품절돼서 공단에 신고된 의약품이 65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2개에 불과했고요. 2023년 29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약품 품절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업계에서는 유통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요, 국내 의약품 도매 업체는 지난해 기준으로 3,999곳입니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렇게 도매 업체가 과도하게 늘면서 경쟁적으로 재고 확보를 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약국과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도매업체가 대부분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인력 보강이나 시설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실시간 재고 관리나 배송 추적 같은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점도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안 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A약이 남아 도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 약이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불투명한 유통망 때문에 각종 편법이 등장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로 좀 지적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편법 행위들 역시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끼워 팔기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해야 품절된 약을 공급해 주거나 재고가 남는 약을 함께 사도록 요구하는 방식 등인데요. 실제로 올해 5월에 A 비만 치료제의 수량이 부족해지자 한 유통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재고가 넉넉한 B 비만 치료제를 끼워 팔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한 의약품 도매업체의 영업사원이 추석 이후 특정 의약품이 품절될 수 있다는 문자를 약국에 돌렸고요. 이로 인해서 주문이 몰리면서 해당 약이 실제로 품절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 해당 도매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개인 일탈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약사회는 가짜 품절 사태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약품 품절 사태가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은 대체 조제 활성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 조제로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품목이 적지 않아서 유통 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 구조, 의약품 유통 구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수산물 물가 빨간불입니다. 네, 수산물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얼마나 오른 거죠? 네, 이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산물 물가 지수는 1년 전 대비 5.9% 올랐습니다. 특히 고등어와 이 오징어처럼 밥상에 자주 오르는 주요 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체감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인데요. 지난달 고등어 소비자 가격을 보면요. 킬로그램당 12,131원, 작년 대비 11%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뛴 가장 큰 이유는 어획량 급감에 고환율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고등어 생산량은 6,993톤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2%나 줄었습니다. 예전에 고등어 10마리가 잡혔다면 이제는 4마리밖에 안 잡힌다라는 건데요. 지난달에 고등어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추석 연휴와 기상 악화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고요. 또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어획량 자체가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2021년에 노르웨이 정부가 이 자국의 고등어 어획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시행하면서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이 축소된 점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맞아, 우리가 어디 가서 고등어 먹으면 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던데. 맞아요. 이것도 이제 수입이 축소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도 그렇게 가격이 올랐습니까? 네, 오징어 소비자 가격은요. 킬로그램당 23,187원으로 1년 새 20%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오징어 생산량을 보면요. 926톤, 작년 같은 달 대비 22% 감소하는 등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건데요. 이 밖에도 명태나 조기 등 다른 대중성 어종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수산물 물가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해수부 관계자는 비축 물량 방출과 유통업체 할인 지원 등을 통해서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대형 마트들도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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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현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12월이 되자마자 겨울 날씨로 급변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9.1도, 한낮에도 16.1도였던 서울의 기온은 낮에도 한 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 수요일과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인데요. 수요일에는 한낮에도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 한때 강원과 충청, 호남에, 오후 한때 영남과 제주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겠는데요. 특히 대전과 충북, 광주와 전북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전남 내륙의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과 전주 11도, 대구가 13도에 머물면서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강풍특보까지 발효돼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고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고 겨울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는데 서울의 잠실도 또 겨울이 되면 축제 같은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맘때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비롯해서요. 크리스마스 마켓, 또 크리스마스 팝업 스토어까지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면서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연인, 가족, 친구 단위로 참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아마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곳입니다. 네, 조명, 음악, 공연, 그리고 특별 행사까지 한 곳에 모여서 이 연말 추억 만들기에 정말 특별한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올겨울 잠실에서는 어떤 풍경과 감동이 펼쳐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드벤처! 우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 설레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123 서울집 배구 혜리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연말의 분위기가 가장 뜨거운 잠실입니다. 핫해. 화려한 조명, 연말 한정 팝업 스토어, 그리고 감성 가득한 마켓까지 연말의 모든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잠실에서 특별한 순간 함께 해볼까요? 끄끄끄! 잠실 연말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 놀이공원인데요. 퍼레이드, 공연, 반짝이는 조명까지 동화 같은 하루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환상의 해피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와우! 퍼레이드가 지금 막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퍼포머들이랑 캐릭터들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싹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 안녕! 이게 또 연말에 하는 특별 퍼레이드라 그런지 더 뭔가 와닿고 괜히 뭔가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어른들, 아이들 모두 다 지금 표정이 동심으로 돌아간 표정이에요. 해피 크리스마스! 와, 눈도 내려. 그 퍼레이드를 좋아해요. 아, 그래서 퍼레이드. 이제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런 거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퍼레이드 재밌었어요? 얼만큼 재밌었어요? 이만큼? 여기 와서 좋아요? 친구랑 이렇게 함께 왔는데 어떤 거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약간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잠실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 테마파크를 나와 지하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이번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체험존이 나타납니다. 게임도 정말 많고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모두가 게임 한 판만 해도 환하게 웃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에이, 엑셀! 안 돼! 다 부셔! 오! 장난 아니죠? 잠실엔 연말 감성을 채워줄 팝업 스토어도 빠질 수 없는데요. 귀여운 캐릭터 굿즈, 한정 피규어, 컬렉션까지 정말 소장 욕구가 솟구치는 공간이에요. 올해는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기 캐릭터가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트몰이 또와 함께 대규모 홀리데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몰 곳곳에서 캐릭터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장식과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와, 뭔가 소품들도 굉장히 많고, 와, 이거 진짜 싹쓸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키링. 너무 귀여워요. 사주세요. 하나만 사주세요. 여기는 진짜 볼거리가 가득해서 진짜 보기만 해도 시간이 훅훅 가는 것 같아요. 와, 조이풀 홀리데이. 와, 여기 진짜 너무 예쁜데요? 여기는요, 연말 감성의 끝판왕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와! 반짝이는 조명 아래 크리스마스 팝업 스토어가 펼쳐져 있어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까지. 데이트도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딱 좋은 곳입니다. 와, 조명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는 걷기만 해도 진짜 힐링 그 자체입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여기는 다 포토 스팟이에요. 우와. 우와. 우와, 이 먹거리도 있어요.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맛있겠다. 우와, 이거 눈 아닌가요, 눈? 한 입에. 와, 이렇게 연말에 잠실에 오면 또 석촌호수까지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건물들의 조명들이랑 이렇게 빛나는 호수,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와도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도시 잠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싶다면 모두 잠실로 놀러오세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특별해질 겁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인데 인구 1000명당 의심 환자가 66명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모든 시민의 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시행해 50%가 넘는 접종률로 철통 독감 예방에 나선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성남시인데요. 경기도 성남시의 신상진 시장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50%면은 전체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독감 백신을 맞았다는 건데 네. 경기도 최초로 시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시민에게 무료 접종을 시행하게 된 겁니까? 예, 우리 현재는 이제 국가에서 13세까지 또 65세 이상을 무료 독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네. 성남시는 23년도부터 저는 이제 또 예방 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또 의사 출신이기도 예. 합니다. 네. 그래서 또 1년에 독감으로 우리나라에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5,000명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독감을 우리 전 시민이 무료로 접종을 한다면 좀 더 접종률이 높아지겠다라는 그 구상하에 네. 했더니 예전보다 13%가 높은 접종률이 2년 연속 5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에 기여가 돼가지고 전국 이 독감 발생률보다 좀 낮아서 저희 성남시가 어떤 독감에 걸리는 시민이 적으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저는 독감 백신 접종을 했거든요. 어. 저는 내돈내산이었는데 성남 시민들 부럽습니다. 성남시는 무료입니다. 다. 그러니까요. 시장님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사 출신이신 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건강에 더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건강 관련 정책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우리 성남 시민이 건강하게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에서도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정책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부의 건의도 한편은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또 대상포진이 면역력 약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포진을 65세 이상 성남 시민 노인분들한테는 예, 우리 백신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만 한 5천 명 이상 분이 맞으셨고요. 올해 7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A형 간염 예방 주사가 있는데 이 면역에서 취약한 20대에서 49세까지 청장년한테 A형 간염 또 백신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임산부에게 100일의 접종을 무료로 하고 또 양가 쪽의 부모님한테도 무료로 해서 이 태아 건강 또 산모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예방 보건 사업을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치매가 아주 중요한 병 아닙니까? 근데 치매는 많은 분들이 검사 비용이 비싸니까 자기가 치매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참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기에 발견 못하고 진행이 되면 치매는 거꾸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감별 진단을 저희 시에서 33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럼 거의 이제 무료로 예,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성남 시민은 모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난 10월 부동산 대책 이후에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성남도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당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정부의 11호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해서 우리 성남은 이 분당은 물론 수정구, 중원구 전 도시가 예, 3중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토지 허가제, 거래 허가제, 또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토지 이 집의 그 주택 매매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고요. 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 또 분당에 우리 8만 8천 세대 되는 우리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 지역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이 조합이 설립되고 하면 그 이후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월세가가 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또 수정중원구 원도심은 또 재개발도 또 있습니다. 거기는 재개발이 있는데 재개발 지역도 또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된 이후에는 또 이 토지 이제 주택 매매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남을 이렇게 세 지역 세 구를 다 이렇게 모두 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저희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또 이번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또 항소 포기 사건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요새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게 위자료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자료 청구를 우리 정부에 하려고 그런 시민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최근 성남시에는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얼마 전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 시티 어워즈 모빌리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이게 어떤 상인지 먼저 자랑을 좀 해주시죠. 예, 스마트 시티 월드 콩그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 65개국이 참여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가 본상을 또 수상했습니다. 혁신 분야에서. 근데 올해 또 모빌리티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연속으로 2년을 수상한 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고 또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대상은 우리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남이 이 모빌리티 분야든 또 드론 분야, 로봇 분야, 이 4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그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마트 도시로 이제 크게 발돋움했다 이런 평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큰 상을 또 최근에 받았습니다. 어떤? 그게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는데요. 네. 둘 다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스탄불에서 UNEP, 그러니까 유엔 환경 계획에서 인정한 그 그린 오스카라고 불리는 그 리브컴 어워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인데요. 그 상을 52개국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이번에 그 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상이 없는 은상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이나 마찬가지에 네. 세계 도시 속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기술 솔루션 분야에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상복이 최고상이 세계적으로 쏟아져서 우리 그렇죠. 성남시가 아주 우리 굉장히 큰 자부심 또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그 선진적인 그 도시의 역할 이런 거에서 저희가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요즘 성남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판교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이어서 성남시에 또 다른 미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것도 어떤 곳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판교는 뭐 잘 아시다시피 1판교, 2판교가 지금 완성돼 있고요. 또 3판교는 한참 공사 중인데 이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당구하고 이 용인하고 경계선쯤 되는데 오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오리역에 4테크노밸리를 지금 이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선포식도 했고요. 4테크노밸리는
이제 AI와 모빌리티가 접목되는 그런 신도시 개념으로 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혁신지구로서 이 무제한 규제 프리존 해서 4테크노밸리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SRT가 정부에서 복복선화가 된다면 SRT 역을 오리역에 또 만들게 되면 교통의 허브 또 첨단 산업의 허브로서 우리 성남을 완성시켜 나가는 첨단 산업의 이런 메카 도시로 하는데 굉장히 큰 방점이 찍힐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판교가 점점 더 좋아지는군요. 예, 판교가 거기서 1년에 나오는 매출이 웬만한 광역 도시의 기업 매출보다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예. 또 위례도 있잖아요. 성남 위례지구에 또 세계적인 철강 기업 P사의 첨단 기술 전진 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얘기 들었거든요. 예, 성남 위례, 그러니까 송파와 성남시 접점이죠. 그곳에 17,000평에 최근에 P사에 포항에 있는 P사에 그 기공식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앞으로 30년에 이제 완공이 되면 17,000평에 4,000명의 사람이 근무하게 되고 또 연간 한 굉장히 그 4,000명 근무에서 한 200조 이상의 그런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어서 아마 지역의 일자리나 지역 상권이나 또 우리 아마 수도권의 그 지방 도시의 그 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대요. 연구 인력이나. 그래서 수도권에 오는데 그 중에 가장 그 기업의 어떤 환경이 좋은 데가 성남시다. 이래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쪽으로는 포스코, P사, 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4테크노밸리, 또 서쪽으로는 판교, 동쪽으로는 야타밸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서 우리가 다이아몬드형으로 성남시가 첨단 산업의 아주 굳건한 그런 도시로 돼서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나가야 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도시의 그런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어떤 책임도 또 따라서 있다고 봅니다. 네. 아유, 오늘 아침 일찍 시간 내서 저희 행복한 아침 찾아주셨는데 시간 조금 더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20-30초만 하시겠어요? 예. 저희가 하여튼 우리 성남시는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예,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대장동 사태라든가 이렇게 또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도시였는데 이제는 아주 미래 도시로 또 대한민국의 발전에 선도하는 도시로 4차 산업의 도시로 또 주거 환경은 또 탄천을 끼고 있어서 우리 성남이 아주 환경과 또 우리 건강 또 첨단 산업에 또 복지가 튼튼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멋진 도시로 나가서 대한민국이 성남시처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나아지는 성남시의 모습을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상진 성남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죠. 방송인 박수림 씨, 또 장진택 기자, 전문 기자,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체 과정이 분주했습니다. 잘 교체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에는 전혀 티가 나지 네, 않아요. 아찔했네요. 네, 이 교수님 오늘 주제는요? 네, 저희 첫 번째 함께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전엔 우리 다 길거리 나가가지고 택시 해서 살았죠. 아,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택시 호출 앱이 있어서 그 앱을 통해서 저희가 택시를 많이 탑니다. 그러면 거기에 언제 도착하는지 또 어느 경로로 가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택시 호출 앱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택시 호출 취소했더니 수수료 폭탄 어쩌죠?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추울 땐 꼼짝하지 않고 이불 속에만 틀어박혀 있고 싶은 기분 다들 아시죠?
그러나 약속은 다가오고 거리는 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게 천근만근이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엄마 약속 시간 다 됐다면서 뭐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아니 얼른 준비하고 나가봐야 되지 않아? 가야지. 아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근데 추워서 꼼짝도 하기 싫으니 어쩌면 좋냐.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야 생각하면 아우 끔찍하다. 아이 엄마 약속 장소가 대체 어딘데 그래? 그럼 잠깐 엄마 핸드폰 줘봐. 핸드폰? 줘봐. 됐다. 엄마 그 5분 뒤에 택시 앞으로 올 거니까 그거 타고 약속 장소까지 그냥 쭉 가면 돼. 결제는 내가 엄마 카드 등록해뒀거든. 내 카드 아니고. 그거 앞으로 이거 계속 쭉 쓰면 돼. 너 친구 택시 기사냐? 아니 뭐 우리 집 앞까지 택시가 어떻게 와? 아이고. 그렇게 전 택시 어플의 편리함을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종종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띠링. 가만히 있어보자. 문자가 왔네. 응? 이게 뭐야? 택시 취소? 수수료가 뭐야? 5만 원? 아니 무슨 택시를 취소했다고? 아이고 전화 좀 해보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택시 기사님이시죠? 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택시 취소 수수료가 무려 5만 원이나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거야 뭐 아주머니께서 잠실에 제주까지 간다고 호출하셨잖아요. 그것도 저 행복택시 블랙으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기다렸죠. 근데 나오질 않으시니까 제가 취소를 한 거예요. 아마 어플 측에서 저 수수료 부과한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저 상식적으로 잠실에서 제주도 갔는데 누가 택시를 타고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건 제가 모르겠고 그건 아주머니 사정이시고요. 저는 콜을 받았으니까 약속 장소로 온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으시니까 취소를 한 거고요. 취소 수수료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어플 측에 따지세요. 그럼 이만큼 씁니다. 여보세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오작동해가지고 또다시 택시 호출이 된 겁니다. 문제는 제가 오지 않자 자동 취소되면서 고액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점인데, 물론 제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지만 잠실에서 제주까지 택시로 호출해서 이동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취소 수수료 과연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저 취소 수수료 낸 적이 있는데 요즘 저 그래요? 본인 얘기하자면 길어요. 이세영 기자 사연인가? 요즘 택시 호출 앱 많이 쓰죠. 저도 그렇죠. 이거 많이 씁니다. 편리한데 이게 어쨌든 뭐 저 이런 문제가 생겼다니까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잠실에 살고 있는 이 A 씨가 아침에 택시 앱으로 단거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동을 다 마쳤어요. 근데 또 다른 기사에게 도착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 처음엔 이게 뭐 잘못 전화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봤더니 뒤늦게 결제 내역이 봤더니 취소 수수료가 5만 원이 이미 빠져나간 다음이었어요. 황당하죠. 앱 화면을 살펴봤더니 그 사이에 초고급 택시 서비스를 예약 호출한 걸로 돼 있었고, 어머. 목적지가 어디냐? 잠실에서 제주까지 설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A 씨가 당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이동 중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오작동을 했는지 호출이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A 씨가 뭐라 그러냐? 아니 상식적으로 서울에서 제주도를 택시로 간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정도는 시스템 실수로 인식해서 막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A 씨는 본인도 모르게 장거리 예약 그것도 너무 장거리예요. 제주까지 가는데 이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취소 수수료 5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플랫폼 측에서 이거 환불을 해줘야 된다 그러시면 O, 아니다 이거는 환불 내용이 아니다 이러면 X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거야 뭐 당연히. 이거 5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이 양반이 또 오랜만에 오더니 또 X를 들었네. 아니 뭐 해외 갔다 오더니 괜찮은 그러니까. X입니다. 이건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에서
아니 저기 서울 잠실에서 제주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돼요. 뭐 배에다가 택시를 실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다시 또 제주도 가서 그 택시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호출은 시스템에서 걸렀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불해줘야죠. 그저 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고 What? 뭐 이런 약간 What?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주머니에서 이렇게 잘못 눌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시스템 측에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자동으로 이걸 한다? 자동으로 이거 하는 시스템 정도 이렇게 똑똑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진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택시 타고 가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요? 가는 방법이 있어요. 바다 위를 이렇게 가나? 택시가? 나 차 타고 가봤어 제주도까지. 차 타고 완도에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가는 방법이 배에다 있어요. 차를 실어서 가는 거죠. 네, 그거 있어요, 그거. 그거는 아니 이거 택시인데? 배에 실냐고. 아, 이거 택시로 갈 수 있겠지. 아니, 장 기자님 화났다. 네. 아니 일단은 뭐 장 기자님 얘기는 누가 들어도 이상하죠.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 택시 회사는 그 요금 부과를 사람한테 할 게 아니라 그 주머니한테 했어야죠. 그리고 먼저 주머니 말씀드릴 게 택시는 수륙 양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 뭐 상식적으로 잠실에서 그 제주를 간다? 이거는 거의 누가 생각해도 한국 사람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맞아. 이거는 이런 정도의 거리 혹은 또 이 바다를 건너가는 건 이 앱이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네. 거기다 수수료까지 해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전 오히려 정신적 이 피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좀 받아야 된다고 강력히 외칩니다. 이거는 미래 택시지. 하늘을 그쵸. 나는 택시가 있으면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 택시 기사님도 참 이 물음표인 게 목적지가 뜨잖아요. 제주도인데 이걸 내가 기다렸다. 일단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취소했다. 저는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변호사님들 보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거 취소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결론은 돌려받긴 했습니다. 오! 환불을 받긴 했는데요. 했는데. 그런데 이게 예외적인 경우로서 인정이 돼서 가까스로 환불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긴 합니다. 내가 잘못 누른 것도 아니고 호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마구잡이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대로 잡으려는 고의 자체가 없었다. 이 부분 한 가지가 인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잠실에서 제주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비이상적인 패턴이잖아요. 맞아. 그거부터가. 이건 누가 봐도 좀가 패턴이 잘못된 것인데 이걸 걸러내는 장치가 플랫폼상에서 없었다라는 것도 좀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을 받긴 했는데 좀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플랫폼마다 이게 환불 규정이 다 따로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환불 받는 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건가요?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외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런 환불 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약을 한 택시였잖아요. 네. 예약을 했는데 노쇼는 사실 더 나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심지어 예약 택시였습니다. 바로 호출을 잡은 게 아니라 딱 시간을 지정해서 이때 와주세요 하는 예약 택시를 잡은 건데 이 예약 택시가 예약이 되면 그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는데 예약을 잡았는데 뭐 1시간이 안 남았는데 갑자기 취소하면 3만 원 부과되고요. 그리고 아예 인접해서 노쇼를 하게 되면 예상 운임 전체를 부과하게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도 있습니다. 또 이번 사안에서 택시기사가 항변을 했던 건 실제로 택시로 제주도까지 이용한 사례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이때니까요. 이때니까. 제주를 간다고? 배에 싣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이 예약 자체를 제주도까지는 못 가요 하고 당시에 막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실제 있다고? 그냥 기사님이 가족여행 가신 거 아닐까요? 그런가? 택시는 택시인데 타고 싫어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은 오작동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저도 급할 때는 택시도 좀 이용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저도 뭐 택시 어플 뭐 2개, 3개 정도 하고서는 뭐 이게 빨리 오나 저게 빨리 오나 이러다 보면은 뭐 취소 수수료 같은 것도 뭐 하게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 취소 수수료가 안 붙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 수수료 부과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분쟁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예. 많습니다. 그 취소 수수료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사실 택시 막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사마다 또 환불 규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환불 수수료, 그러니까 취소 수수료의 요율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너무 과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를 잡았다가 취소한 건 맞지만 취소 수수료를 이렇게까지 부과해? 뭐 5만 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과하다 우리 사연에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기사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회비용을 다 써가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앱에서 모든 걸 다 거른다 그거는 사실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일본 간다고 잡았어, 뭐 뉴질랜드 간다고 잡았어. 그거를 이거 어떤 플랫폼상에서 다 거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 택시 같은 거 잡았을 때 기사님들한테 전화 오는 경우 심심치 않게 있어요. 아, 좀 이거 그 취소해 주시라고 막 맞아. 사실 뉴질랜드로 거기 목적지가 설정이 돼 있으면 전화하셔야죠. 해야지. 네, 전화하셔서 지금 이거 제정신이냐 또는 이게 지금 맞게 지금 한 건 실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확인을 했어도 사실 이런 5만 원이라는 수수료는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 플랫폼상에서의 모든 그런 기술 교현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한 번쯤 걸을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뉴질랜드라는 바 아니야? 카페 이름이 카페 이름이. 거기도 배 타고 갈 수는 있거든요. 입항시키면. 그래서 요거는 먼저 확인을 했어야 했다. 할 수 있던 부분이었다.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사실 우리 다 경험이 있어요.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어떤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래요. 이게 전 기준도 잘 모르겠고 어떨 때 이게 구체적으로 나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택시를 잡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너무 편해졌죠. 저희 아이들도 택시를 이렇게 잡는 걸 아예 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요. 당연히 택시를 잡으려면 엄마가 휴대폰을 꺼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서비스가 너무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호출도 있고요. 뭔가 프리미엄 호출도 있고요. 프리미엄 디럭스 호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호출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취소할 때 취소 수수료는 없는데 대신 취소해버리면 5분에서 10분 정도 다시 다음 배차를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페널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호출하면은요 택시 잘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적어도 프리미엄 호출 정도는 해야 또 택시가 쉽게 잡히는데 일종의 그 프리미엄 호출을 하면은요 취소했을 때 1분에서 3분 정도 지나면 1,000원에서 5,000원. 만약 더 지난 다음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사연처럼요 예약 호출이라고 해서 왜 아침 이른 시간이나 아니면 멀리 공항까지 갈 때는 택시 바로 안 잡힐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약 호출해두게 되는데 이때는 임박해서 취소하면 정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건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도가 필요한데 정말 잘못 누를 때 있잖아요. 있죠. 바로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대부분 지금 갖추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안내 문구를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플랫폼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취소 수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를 팝업 창등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플랫폼 업체가 많지 않다. 그래 없어 잘 없어. 일단 잘 알리는 조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약간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그게 있었어요. 만 원이 나오더라고. 취소 수수료만. 그래서 좀 항의를 하려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암만 찾아도 없어. 일단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챗봇이라는 친구가 대응을 하는데 그거 약한데 와, 정말 열이 받아가지고 이러다 화병 나겠다 싶어가지고 만 원을 포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문제는 조금 더 유리한 걸 받기 위해서 내가 임의로 취소하는 거. 이런 사례도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취소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 드렸지만
그 기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기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정으로 못 가니까 취소해 주세요라고 해서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못 가겠는데요? 뭐 그래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못 가겠는데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는 그냥 못 가겠으니까 내가 그냥 취소를 하면 되나? 혹은 취소를 당하게 되는 건가? 근데 이게 헷갈려.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취소 수수료는 부과돼. 그 말도 안 네, 되죠. 못 가겠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해석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 대한 분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플랫폼 측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의 좀 피해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기사님들의 이동 경로 같은 걸 좀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기를 좀 어느 일정 시간만큼은 좀 강제를 시킨다거나 또는 이 위치 정보 같은 거를 파악해서 이 신고나 취소의 패턴 같은 거를 좀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부당하게 콜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은 좀 어떤 배차 제한이라던가 이런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좀 이런 좀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간 요즘에는 다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쁜 출퇴근 시간에 차가 안 잡히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승차 거부 당하는 것 같은 좀 기분 나쁜 상황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택시 길에서 이렇게 못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성일 선생님 영화 있잖아. 택시. 이제 이거 보면 아이들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1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 이호선의 복면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타짜 중에 이런 명대사가 있죠. 네. 도박은 처음에 돈을 잃고 그 다음에 가족을 잃고 마침내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것이다. 자, 오늘 복면 상담소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자, 도박에 빠진 남동생을 어쩌죠? 어떤 고민인지 영상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이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착하고 온순하고 또 얼굴도 괜찮아요. 그리고 직장도 괜찮은 데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든든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핸드폰 도박에 빠져가지고 큰 빚을 지게 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는 되게 지금 큰 상실감에 빠져 있고 지금 남동생 와이프는 뭐 이혼하니만 이런 좀 심각한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 남동생이 회사에 이제 갔다 온 다음에 계속 무슨 배달에다 뭐 이것저것 알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아니 쟤는 무슨 돈을 저렇게 많이 벌려고 저렇게 계속 일만 하냐, 잠도 안 자냐, 무슨 떼돈 벌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엄마가 이제 계속 말하다가 나중에 한숨 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도박 빚이 생겨가지고 지금 제가 저러고 있는 거다. 참 속상하다. 전화 통화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갖고 나서도 1억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 2, 3년 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엄마가 좀 해결을 해주셨대요. 자기는 다시 이제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마가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야 이제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걸 또 알고서 또 이제 중독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이자랑 빚이랑 막 몇백만 원씩 갚다 보니까 밥도 막 대충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약간 안쓰럽기도 해요. 동생 와이프는 뭐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뭐 오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명절에도 요번 최근에 추석 때도 오지 않았고 막 아빠도 최근에 뭐 뭐지 몸이 안 좋아져서 막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삶이 뭐 정말 여유롭지도 않고 피폐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 엄마 아빠도 힘들지만 또 이제 제 동생이 그렇게 힘든 걸 보면서
저희가 동생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막막하고요. 이게 자꾸 끊는다 맨날 반복된 그런 게 나타나니까 솔직히 약간 믿음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정말 이거 강력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야, 이 도박이라는 정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족 모두가 피폐해지는 거고. 맞아.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로 봐서는 중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 이렇게 도박 중독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흔히 도박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보통은 중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마치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 같은 네. 데서 하우스, 이렇게 화투를 예.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런 세상은 이제 얼마 몇 % 아닙니다. 어. 지금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도박의 세계가 지금 열려 있는데요. 요즘은 뭐 2030, 40은 기본이고요. 요새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앱 열어보셔야 됩니다. 바카라 같은 거 깔려 있지 않은지 확실히 보셔야 되고요. 그렇겠네. 심지어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어둠의 앱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앱들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의 그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파는 경우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거기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아이들 거기서 일명 도박장이라고 하는 하우스를 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다 형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어떤 형과 관련된 무서운 일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독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이에요. 지금 중년 뭐 그때 이후로 성장해 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도박에 빠진 분들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특별히 지금 뭐 10대 그보다 어린 아이들도 지금 그 세계에 마치 게임처럼 소액 결제에 가면서 근데 나중에 보면 엄마 아버지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빚이 몇 천만 원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일단 빚을 갚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도파민 분비가 아예 신경 뿌리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생의 주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현재 나이가 든 분들이나 혹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 상관없이 모두에게 편만한 일이고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박은 손을 끊으면 발로 한다. 아. 그만큼 중독성이 무섭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 동생분도 보니까 단순한 이게 뭐 실수라기보다는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중독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교수님 어떠세요? 일단 중독은 습관이 아닙니다. 중독과 습관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우리가 보통 중독자들이 병원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어떤 걸로도 도박을 하냐면 지금부터 저기서 들어오는 간호사가 소매를 한 번 접었냐, 두 번 접었냐. 이거 가지고 그래 맞아. 얘기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제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드린 건데 이게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그 타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첫 번째 돈을 잃고 두 번째 가족을 잃고 세 번째 영혼까지 잃어야 끝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돈 문제가 발생하죠. 단순하게 내 돈이 없어지는 걸 넘어서 대출을 하고 거기에 사채를 쓰게 되고 연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상상도 못할 빚의 그 수렁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실 이때 이 사람들이 그냥 늘 쾌감 속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울과 죄책과 수치심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반복이 되면서 안쪽에 감정 짬뽕이 돼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격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시스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파민이라고 할 때 기쁨의 이 하나의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도박 중독자들과 같은 중독의 도파민과 일반 사람들의 도파민은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병리적 도파민은 건강한 도파민하고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사람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보상체계가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도 워낙에 떨어지는 데다가 스스로 이 병식, 내가 병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주 총체적인 문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본인 파괴까지 들어가야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중증 질환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사연자분의 사연 들으면서 이 동생분 생각이 좀 드는 게 가족들이 일단 지켜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일단 빚도 대신 몇 번 갚아주기도 했고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문제에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사연자분 동생분도 끊어내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도박을 끊는다라는 말을 단도박 이란 말을 쓰잖아요. 끊을 단자를 쓰는데 무엇을 끊어야 단도박이 될까요? 이거는 흔히
제가 얼마 전에도 무슨 그 강원도 쪽에 있는 데 가서 잠깐 봤는데 아침이면 정말 10시에 개장할 때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갑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이건 단순히 가족들이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10중 8구 돈 문제가 생겨나니 연이어서 거짓말이 발생하게 되죠. 거짓말이 발생하게 되면서 여러 돈 문제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가족의 신뢰라는 게 완전히 끊어지게 되죠. 나중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빚의 문제나 여러 보증의 문제나 대출의 문제를 가족들이 떠안게 되죠. 이런 상황이 생겨나면서 나중에 가족들로부터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분리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어떤 잘못을 딱 하면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일종의 보상 행동 혹은 만회 행동으로 또 한 번의 도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 그 소금땀을 통해서 그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회복하고 또 한 번에 내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대체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족을 잃게 되죠. 내 스스로 대체 행동 없이 또 다른 상황을 도박으로 만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렁 중에 또 다른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게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가장 걱정되는 사람이 이 사연자분 동생의 아내분이거든요. 이미 실망도 많이 했고 지금 뭐 사연에서 명절에도 집에 안 오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아내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아내는 제가 볼 때 이 전체 가족 중에 가장 훌륭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혼을 고려한다 이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끊어내고 있거든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날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장 이 가족들에서 마음 아파할 분들은 아마 부모님일 겁니다. 그럼요. 내 자식들을 어떻게든 다시금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돈을 갚아준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냐면 돈 안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 당신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난 당신을 보지 않겠다라고 아주 굉장히 큰 선언을 하고 그걸 지켜내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 아내라고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지금 이 집에 아내만 있고 아이들은 없겠습니까? 또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모든 상황을 끊어낸 곧 단도박이라고 하는 건 도박을 끊어낼 때 당사자가 도박을 끊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족들이 도박하는 사람과 건강한 거리를 두고 딱 끊어내는 그래서 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것을 다 파괴해야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도박 중독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의 상당 수준은 그 아이들도 도박에 빠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지 않고 갚아주죠. 그러면 이 갚아주는 사람은 우리가 동반의존자라고 부릅니다. 동반의존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표현인 건데 결국은 이 사람의 돈을 갚아주고 이 사람의 술 문제를 계속 해결해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독의 문제를 이 사람 다른 사람이 해결을 해주면서 일명 자기의 삶이 없어지고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도박과 연결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흔히 동반의존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역시 일종의 관계 중독이거든요. 어쨌든 하나의 도박이 지금 가족을 어떤 방식으로 연관된 중독자로 만드는지 이 상황을 보신다면 이 아내가 굉장히 차갑지만 이 남편을 완벽히 이 사람을 인생에서 끊어내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도박을 끊지 않으면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굉장히 강인한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이런 의지가 전 원가족에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부모님이 또 안쓰럽고 이러니까 도박빚도 갚아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세요. 첫 번째 이번에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2, 3년 전에도 이미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 꽤 많은 돈을 부모님이 갚아주셨다고 하거든요. 보세요. 지금 갚아주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또 한 번 그게 죄책에서 시작됐건 아니면 어떤 희망에서 시작됐건 다시 한 번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빚을 갚아주지 않았으면 이번에 새로운 도박을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단도박과 관련해서 그 중독자 가족 치료 프로그램에 보시면 제일 먼저 절대 어떤 도움도 주지 말 것이 첫 번째 강령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우리 애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우리 애 어떻게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보세요.
이 문제는 갚아주기 시작하면 나머지 가족들도 끝까지 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족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이 문제가 딱 발생하죠. 무조건 기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지금 도박 중독 관리 센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그만큼 도박 문제가 심각하고 중독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 상담 안에는 중독자 당사자도 들어가 있지만 중독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셔서는 안 돼요. 이게 부끄러웠다가 나중에 정말 상상 못할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문턱을 누군가 함께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얘기하고 그 손을 끌고 가야 되고요. 그만 놓고 다 이제 해결될 거라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환경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반드시 가셔서 그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상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연자분 동생분이 빚을 갚으려고 일 끝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는 게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빚도 갚아지면 또 수중에 돈이 생기게 되면 다시 또 하지 않을까. 도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다 가족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도박의 가장 큰 특징, 또 중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급하게 나에게 밀려오는 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갚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생명의 위협도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사채두셨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고 더군다나 조금 더 심하게 시간 지나가고 나면 이 빚을 좀 갚는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네네. 아니면 그 돈을 충분히 갚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 당연히 차압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실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그래 이번에 열심히 이렇게 돈을 갚고 하는 거면 이 사람의 성실성이 보이죠. 네. 이건 뭐냐?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안정화가 되는 순간 또다시 이 도박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은 이 중독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마치 이 악마가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 같은 네. 느낌이거든요.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라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써 이 정도 상황까지 왔다. 제일 먼저 약물 처방 시작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상담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미 가족 치료가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저는 이 집은 좋아질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좋은 이 성실성이었다는 성실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거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약하긴 한데 교육만 받으면 이 아내 지금 이 사연자 남동생의 아내가 보여주는 것처럼 단호한 행동과 중요한 교육을 받기만 해도 훨씬 더 전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나는 도박을 하지 않아. 나는 그런 거 근처에도 가지 않아. 근데 주식이나 코인 혹시 하세요? 근데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로 하는 게 아니고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이 맞아. 많대요. 네,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눈만 떴다면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쪽에 직업이 있는 분들이 아닌데 일반인인데 저 같은 사람이 눈만 떴다 하면 코인 봐. 눈만 떴다 하면 미국 주식부터 막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래요. 네. 그런 부분도 서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2월의 첫날이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12월의 첫날인 오늘부터 급격하게 추워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8도를 보이면서 평년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오늘 한낮부터는 추위에 가속이 붙어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 수요일과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를 보이겠는데요. 수요일에는 한낮 기온도 무려 영하 2도를 보이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씨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오전 한때 강원과 충청, 호남에, 오후 한때는 영남과 제주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특히 대전과 충북, 광주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과 전주가 11도, 대구가 13도에 머물면서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강풍특보까지 발효되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까지는 11월이니까 그래도 늦가을이라고 해도 네. 이게 날짜가 바로 확 겨울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12월의 첫날이 되자마자 날이 또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외출하시고요. 감기나 독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ve next channel